어머니, 저 거지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래요. 7살 돌쇠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 한마디를 던진 날 장터 한복판이 얼어붙었습니다. 떡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비렁뱅이 노인도, 떡을 팔던 과부분이도, 지나가던 장돌뱅이들도 모두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발을 멈춰서고 말았지요. 노인의 손에는 쑥떡 한 덩이가 들려 있었고 분이의 손에는 금간 떡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걷다 발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도 시어머니 약값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여인. 열병에 걸린 시어머니를 밤새 업고 뛰다 22살 꽃 같은 나이에 과부가 된 분이, 그 분이가 7살 아들 하나 데리고 장터 귀퉁이에서 떡을 팔게 된 지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찾아와 쑥떡 한 덩이를 얻어가던 그 거지 노인이 사실은 20여 년 전 분이가 갓난쟁이 때 잃어버린 친정 아버지였다니, 그것도 한때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판서 대감이었다니. 과연 이 모자와 노인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분이의 남편을 죽게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광주 언저리의 한 장터였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분이는 부엌 귀퉁이에서 장작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타닥타닥 마른 솔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찬 공기를 가르며 퍼졌고 가마솥에서는 벌써 쑥 향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봄 뒷산에서 캐다 말린 쑥을 물에 불려놓은 것이 간밤 사이 푸르게 살아나 부엌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향을 풍기고 있었지요. 분이는 채로 받친 쌀가루 위에 삶은 쑥을 얹고 두 손으로 꼭꼭 눌러 섞었습니다. 사박사박 쌀가루 사이로 쑥 빛깔이 스며드는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돌쇠는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손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코를 실룩이던 아이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쑥은 쓴맛이 덜하네요. 햇볕이 좋은 남향 기슭에서 캐 오셨나 봐요. 분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 7살이 되도록 글은 한자도 못 깨쳤는데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맡았지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속으로 병이 들었는지, 심지어 어느 해에 캔 쑥인지까지도 냄새로 알아맞혔습니다. 마을 친모 할멈이 속병이 난 것도, 이웃 김서방이 몰래 술을 감추고 있는 것도 모두 돌소의 코가 먼저 알았지요. 한 번은 옆집 꼬마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돌소에는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어머니, 저 집에서 쌉싸름한 냄새가 나요 하고 짚어냈습니다. 이틀 뒤 그 꼬마가 정말 몸져 누웠지요. 그렇게 쑥떡을 쪄내고 콩고물떡을 빚고 팥시루떡까지 마저 올리고 나면 동이 텄습니다. 시루에서 하얀 김이 너울너울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분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 떡 하나 빚자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떡을 수레에 실어 장터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분이의 기억 속에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갓난쟁이 때 어미가 죽고 아비는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얼굴조차 몰랐지요. 먼 친척집 헛간에서 자라다가 8살에는 양반댁 하녀로 팔려갔고 거기서 부엌 살림을 배우며 17가지 종살이를 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야무졌던지 대갓집 큰마님이 분이의 떡 솜씨를 아까워하여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었지요. 그것이 바로 변씨 집안이었습니다. 변씨 집은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는 집안이었으나 속은 이미 쇠락해 있었습니다. 시아주번이 변대감이 모든 재산을 틀어쥐고 있었고 분이 남편은 그저 형에게 붙어 사는 처지였지요. 그래도 남편은 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해 만에 돌쇠가 태어났고 분이는 비로소 작은 행복을 맛보았지요. 남편은 저녁마다 돌아와 돌쇠를 안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웃었고 분이는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타닥타닥 아궁이 불이 타오르고 깔깔깔아이 웃음이 울리던 그 시간이 분이 생애 가장 따뜻한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평소 건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력이 빠지고 얼굴이 검어지더니 끓여 올리는 약을 한 모금 넘길 때마다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분이는 밤낮으로 약탕기 앞을 지켰지요. 의원은 매일 새 탕약을 지어왔고 변대감은 동생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며 수시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름이 깊으시네. 재수씨도 좀 쉬게. 약은 내가 직접 받아오지. 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자상한 시아주버니를 어찌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밤 5살 돌쇠가 그 작은 코를 약탕기에 들이밀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 이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풀 냄새 속에 쇠 냄새가 숨어 있어요. 분이는 아이가 잘못 맡은 거라 여겼지요. 의원이 처방한 약이었고 시아주버니가 직접 받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아이 입을 손으로 막고 쉿!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남편은 눈을 감았지요. 차에 30도 되지 않은 나이, 피 섞인 신음을 토하며 세상을 떠나던 그 모습을 분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묻고 돌아온 3일 뒤 시아주버니 변대감이 안방 문을 벌컥 열었지요. 재수씨,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네. 동생이 죽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 재수씨 자리는 없네. 조카는 내가 키우든 말든 내 알아서 할 테니 몸만 나가게.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턱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이만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변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재수씨가 그렇다면야 한 대 빈몸으로 나가셔야 하네. 친정 재산도 없으니 참 불쌍한 팔자야. 그날 분이는 품에 5살 돌쇠를 안고 맨발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친정어머니가 남겼다는 금간 떡살 하나뿐이었지요. 그 떡살은 어린 시절 먼 친척이 분이에게 건네주며 내 어미의 유품이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퉁기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친척 할멈은 그저 네 친정 표식이라고만 일러주었지요. 등에는 아이를 업고 가슴에는 그 떡살을 품고 분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시오리, 눈길에 버선이 찢어져 발바닥이 붉게 터졌지만 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터 귀퉁이에 작은 움막을 짓고 첫 떡시루를 찔 때 분이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돌쇠가 물었지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분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대답했습니다. 이 떡살이 있는 곳에서 살 거란다. 이것이 우리 집이다. 그렇게 5해 분이는 떡을 빚었습니다. 손이 얼어 갈라지고 발이 부르터도 새벽마다 쌀을 씻고 쑥을 데치고 시루에 김을 올렸지요.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떡이었습니다. 어느 과부가 장터에 떡을 들고 나왔다 하니 다들 수군거리기만 했지요. 그런데 장터 건너편 친모 할멈이 어느 날 지나가다 분이가 건넨 떡 한 덩이를 입에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 떡이 어찌 이리 맛있누. 쑥이 혀에서 녹아드는구만. 이 손맛 어디서 배웠누. 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저 친정어미의 손맛이라 들었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분이 얼굴을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묘한 일이네. 내가 이 손맛을 어디서 먹어본 것도 같은데. 그날부터 친모 할멈은 장터 사람들에게 분인의 쑥떡을 자랑하고 다녔지요. 소문이 퍼지자 손님이 하나둘 늘었고 반해가 지나자 분인의 쑥떡은 장터 최고 소문이 났습니다. 오는 손님마다 한 덩이 두 덩이 사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중 참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찾아오는 비렁뱅이 노인. 누더기를 걸치고 산발한 백발에 지팡이를 짚었는데 분이 앞에 서면 말없이 빈손을 내밀었죠. 분이는 그 노인이 왜인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아릿했지요. 매일 아침 따뜻한 쑥떡 한 덩이를 꼭꼭 싸서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드세요. 속이 든든해야 이 추위를 나시지요. 노인은 받아들고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기 전에 꼭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듯 무언가를 확인하듯 그러고는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꼬리에서 뭐가 주르륵 흐르는 것도 같았지만 분이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그 노인을 처음 본 날부터 어머니 치마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코를 실룩이더니 분이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지요. 어머니, 이 할아버지 냄새가 이상해요. 왜 고약하니? 아니요, 어머니 냄새랑 똑같아요. 분이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냄새가 자기 냄새랑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지만 돌쇠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그 노인만 보면 쪼르르 달려가 무릎께에 얼굴을 파묻곤 했지요. 노인은 아이 머리에 주름진 손을 얹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떨리는 그 손이 마치 오래 굶주린 사람이 밥상을 마주한 듯 보였지요. 장터에서 분이 좌판 곁에는 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짐꾼 만석이었지요. 말이 없고 눈매가 깊은 사내. 30이 넘었지만 장가 한 번 못 들었고 제 몸 하나 뉘일 곳도 변변찮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새벽마다 분이 수레를 장터까지 밀어주었고 해질 녁이면 빈 수레를 움막까지 끌어다 주었지요. 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떡 두어 덩이 건네면 그저 꾸벅 인사하고 돌아섰지요. 만석은 본래 한양 어느 양반댁 서자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천출 어미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15의 집에서 쫓겨나 이 장터 저 장터 떠돌며 짐을 졌다지요. 그래서인지 글도 제법 알았고 싸움도 웬만한 장정 서너 쓴 너끈히 당해냈습니다. 그러나 말을 아꼈습니다. 10마디 할 것을 한마디로 끝냈지요. 분이가 움막 앞에서 빨래를 널다가 한숨을 쉬면 만석은 그저 물지개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쌀이 떨어졌소.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날 만석이 쌀 한 자루를 짊어지고 왔지요. 값은 분이가 빚은 떡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분이 앞에서 떡을 먹는 법이 없었지요. 언제나 받아서 자기 움막으로 가지고 돌아가 거기서 먹었습니다. 분이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돌쇠는 만석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분이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만석 아저씨 냄새는 왜 맡을 때마다 따뜻해요? 분이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사실은 분이 자신도 만석이 곁에 있으면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부의 몸으로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가마를 타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시아 주번이 변대감이었지요. 변대감은 몇 해 사이에 장터 주변 땅을 야금야금 사들여 이제 이 일대의 왈패와 상인들을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대감이 분이 좌판 앞에 우뚝 섰지요. 재수씨, 이 자리도 내 땅일세. 자리세를 올려야겠네. 오늘부터 하루 은 5냥씩 내게.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 5냥이라니요. 하루 떡을 다 팔아도 엽전 30립 벌기가 힘든 판에 은 5냥을 매일 내라는 건 아예 여기서 나가라는 소리였지요. 분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변대감 뒤에 선 덩치 큰 사내 둘이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랑 떡이 든 시루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하얀 쌀가루가 허공에 자욱하게 피어올랐지요. 돌쇠가 비명을 지르며 떡을 주우려 달려들자 그중 한 놈이 아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한 사내가 묵묵히 걸어와 돌쇠를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만석이었지요. 말없이 아이를 내려놓고 변대감 패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어느새 굵은 지게 작대기가 들려 있었지요. 애한테 손대지 마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가 조용해질 만큼 무거웠지요. 변대감이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섰습니다. 짐꾼 따위가 제법이구나. 곧 알게 될 것이네. 재수씨, 사흘 말미를 주지. 그 안에 자릿세를 못 내면 이 장터에서 아주 뿌리를 뽑아줄 테니. 가마가 멀어지자 분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떡을 주워 모으는데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함께 주워주는 것이었지요. 그 비렁뱅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비록 거칠고 검게 때가 탔으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유난히 길고 반듯했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문득 내려다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릴 적 꿈속에서 본 듯한 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매가 뜻밖의 맑았지요. 괜찮소. 나는 이 장터에 자주 오는 사람이요.
여기 떡 한 덩이가 내 하루 목숨이니 좌판이 없어지면 내가 큰일이지. 분이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정답게 들리던지. 그런데 노인은 떡덩이 하나를 흙바닥에서 주워 들더니 그 모퉁이에 찍힌 떡살 문양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문양, 재수 씨가 쓰는 떡살이요. 예, 친정 어미 유품입니다. 그 유품 어디서 받으셨소? 분이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먼 친척 할멈이 주었지요. 제가 갓난쟁이 때 어미가 돌아가시면서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아비는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얼굴도 모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흙바닥 위에 작은 점이 생겼지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았지요. 사흘 뒤 변대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큰 잔치상이 있으니 떡 10시루를 맞춰달라는 주문이었지요. 값도 넉넉히 쳐주겠다 했고 은 50냥을 선불로 내놓았습니다. 분이는 잠시 고민했지요. 시아주번이 집안일이라 꺼림칙했지만 이 돈이면 자리세를 내고도 돌쇠에게 새 옷을 해 입힐 수 있었거든요. 만석이 곁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이건 미끼요. 분이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한다면 변대감이 어떤 핑계로 좌판을 부숴놓을지 뻔했지요. 게다가 변대감이 보낸 하인이 콩가루와 쌀을 자루째 함께 실어왔습니다. 재료까지 내주며 떡을 빚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정성이 오히려 분이의 등골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밤새 떡을 빚었습니다. 콩고물떡이 주 품목이었지요. 시루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볶은 콩가루의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꿀에 콩가루를 슬쩍 볶아냈을 때였지요. 돌쇠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 이 콩고물 안 돼요. 죽은 냄새가 나요. 분이는 멈칫했습니다. 죽은 냄새라니요. 코를 대고 콩고물을 맡아보았지요. 고소한 냄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이토록 사색이 된 일은 처음이었지요. 아이는 부들부들 떨며 콩고물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약에서 나던 냄새예요. 그 쇠 냄새요. 그 순간 분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던 그날 밤 5살 돌쇠가 약탕기에서 맡았다던 그 냄새. 풀 속에 숨은 소의 냄새.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콩고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변대감 집에서 내어준 자루를 뒤져보았지요. 자루 바닥에 하얗고 고운 가루가 따로 섞여 있었습니다. 겉은 콩가루 같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죽은 냄새라 불렀지요. 분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자루를 그대로 받아 떡에 섞어 보냈더라면 잔치상에서 손님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분이는 독살범으로 몰려 차명을 당했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하얀 가루를 따로 빈 단지에 담아 움막 구석에 숨겼지요. 그리고 급히 다른 콩고물로 새로 빚어내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변대감이 왜 굳이 분이에게 떡을 주문했을까요? 그 콩고물 속에 섞여 있던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돌쇠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 약의 쇠냄새는 대체 누구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과부분이 듣거라. 어젯밤 변대감 댁 잔치에서 떡을 먹고 손님 셋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네가 빚은 떡에 독이 있었다 하니 순순히 따라 나서라. 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분명 새로 빚은 멀쩡한 콩고물로 떡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니 그제야 분이는 깨달았지요. 변대감이 선불로 내준 그 콩고물 자루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분이가 그 가루를 몰라보고 떡에 섞기를 바랐다가 정작 바꿔치기 당하자 자기 집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독든 떡을 꺼내어 덮어 씌운 것이었지요. 죽은 자는 변대감의 중마고우들, 그것도 새로 사들인 땅의 원래 주인들이었습니다. 땅 문서 문제로 변대감과 다투던 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과부 하나도 함께 묻어버릴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치밀하고 끔찍한 계략이었습니다.
한 발의 화살로 여러 마리 새를 꿰려 한 것이었지요. 군졸들이 분이를 포승줄로 묶을 때 돌쇠가 울부짖으며 어머니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군졸 하나가 아이를 발로 차려 하자 만석이 어느새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리고 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었지요. 분이는 울음을 삼키며 끌려갔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분이는 곤장 틀에 묶였습니다. 이방은 이미 변대감의 은백냥에 매수되어 있었지요. 사또 앞에서 이방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과부가 시아주번이 댁재산을 탐내 독을 탔다 하옵니다. 곤장 50대 친 후 참형에 처하심이 마땅한 줄 아로워.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곤장 50대, 여인의 몸으로는 10대도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맞고도 살아남아 참형을 또 당해야 한다니 분이는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돌쇠의 울음소리와 친정어머니의 금간 떡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관아 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 여럿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이는 장터 친모 할멈이었고 그 뒤로 장터 사람 수십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또 어른, 저 분인의 떡은 절대 독든 떡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일 사 먹은 떡이에요. 저 여인이 어찌 독을 탑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사또는 일갈했습니다. 시끄럽다. 물러가라. 증인이 있다. 변대감 집 잔치에서 떡을 먹은 손님 셋이 지금 병석에 누워있다. 너희가 무어라 말해도 이 과부는 참형이다. 그때 관아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추시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기이하게 힘이 있었지요.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걸어들어오는 이는 바로 그 비렁뱅이 노인이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군졸들이 황급히 막아섰지만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한번 쿵 내리쳤지요. 이 여인을 치는 자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미친 거지를 누가 끌어내라. 그런데 그때 사또 뒤에 서 있던 형방이 문득 노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형방은 사또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지요.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없이 품에서 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옥패 하나. 거기에는 가문의 문양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 순간 분이도 품에서 떡살을 꺼냈습니다. 분이 친정어머니가 남긴 금간 떡살, 그 모퉁이에는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판서 대감이시옵니까? 관아마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판서라는 이름은 이 근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지요. 20여 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유배를 갔다가 이태 전 복권되어 풀려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행방은 아무도 몰랐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왜 이 장터에 거짓 차림으로. 노인, 아니 윤판서는 분이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분이야, 내 어미가 너를 낳고 옥중에서 산미를 앓다 갔을 때 내가 영모에 얽혀 유배기를 떠나던 그 새벽, 네가 갓난쟁이로 강보에 쌓여있던 그 새벽을 내가 어찌 잊겠느냐. 내가 유배를 떠나며 내 어미의 떡살을 먼 친척에게 맡겼다. 어미의 유일한 유품이었지. 20여 년 동안 그 떡살 하나만을 단서로 너를 찾아 헤맸다. 매일 아침 네가 건네준 쑥떡에서 나는 그 손맛이 내 어미의 손맛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이 아비가 너를 알아보는데 20여 년이 걸렸구나. 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지요. 20여 년 동안 얼굴도 모른 채 그리워했던 아버지. 살아 계시다는 것조차 몰랐던 아버지. 매일 아침 쑥떡 한 덩이를 건네던 그 거지 노인이 바로 그 아버지였다니. 돌쇠가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어머니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거봐요 어머니, 할아버지 냄새가 어머니 냄새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핏줄은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윤판서가 사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리빨이 섰지요. 이 여인이 빚은 떡에 독을 탔다 했지. 그 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방을 문초하라. 그리고 변대감을 당장 이 앞에 끌어오너라.
윤 판서가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이태 전이었습니다. 영모가 무고였음이 밝혀져 복권되었으나 22해 전 갓난쟁이였던 딸 하나가 어디로 보내졌는지 알 길이 없어 전국 장터를 떠돌며 찾아왔던 것이지요. 친척 할멈이 죽기 직전 남긴 쪽지 한 장에 떡살을 쥔 아이가 내 혈육이라는 말만 적혀 있었기에 윤 판서는 떡집이란 떡집은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경기도 광주 장터에서 분인의 쑥떡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첫날, 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윤 판서는 알아차렸지요. 이 손맛은 분명 내 아내의 손맛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지 행사액으로 찾아와 그 얼굴을 몰래 살피고 그 손을 몰래 바라보고 그 아이를 품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곧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는가 하면 윤 판서는 두려웠던 것이지요. 20여 년 만에 찾은 딸이 만약 자기를 원망한다면,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고생한 것을 원망한다면, 그래서 먼저 딸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쑥떡을 건네는 분이의 손길에서 어미의 따뜻함을 확인했고 돌쇠의 눈빛에서 외손자의 총명함을 보았지요.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싶었을 무렵 변대감의 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문초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실토했지요. 변대감이 은 백냥으로 사또와 이방을 매수했다는 사실, 독든 떡을 미리 준비해 두고 분이 집떡과 바꿔치기한 사실, 땅 문서 문제로 다투던 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 사또도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당기며 또 한 번 그 작은 코를 실룩였지요. 어머니, 그 하얀 가루, 움막에 숨겨둔 그 가루, 그 냄새가 아버지 약에서 났던 그 냄새랑 똑같아요.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해 전 남편이 피를 토하며 죽은 것도 병이 아니라 독살이었다는 것을요. 변대감이 동생의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하기 위해 탕약에 쇠냄새 나는 독을 타왔던 것이었지요. 그 독이 바로 이번에 콩가루 속에 섞여 들어온 그 가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변대감은 같은 독을 7해 동안 2번 쓴 것이었지요. 한 번은 동생에게, 한 번은 재수씨에게 돌쇠의 코가 기어이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5살 때 맡았던 그 풀 속 소의 냄새, 그리고 7살에 콩고물 속에서 맡아낸 같은 냄새. 아이의 코가 20여 년 가문의 한을 풀어낸 것이었지요. 움막에 숨겨둔 그 하얀 가루가 증거로 관에 올려졌습니다. 의원이 그 가루를 살피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이것은 비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극약이 옵니다. 변대감이 관하로 끌려왔을 때 그는 펄펄 뛰며 항변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재수씨가 모함을 하는 것이다. 그 가루는 자기가 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 분명했지요. 콩가루 자루에 찍힌 변씨 집안 도장, 이방의 자백, 그리고 변대감 집에서 일하던 여종의 증언. 여종은 변대감이 7해 전 동생의 약탕기에 직접 하얀 가루를 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동안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다 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대감에게 곤장 100대 후 3족을 멸할 죄를 물었으나 윤 판서가 이를 막았지요. 3족까지 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변대감 한 사람만 벌하고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분이에게 돌려주라.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 변대감은 곤장 100대를 맞고 제주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재산은 모두 분이 앞으로 돌아왔지요. 동생의 유산과 그동안 빼앗은 장터 땅까지. 그러나 분이는 그 재산의 대부분을 장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변대감에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자릿세로 시달렸던 사람들 모두에게 본래 몫을 되돌려 주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대감 패거리 중 달아난 자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분이 움막에 밤중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우당탕 무너지는 지붕 소리와 함께 타닥타닥 불꽃이 치솟던 그 밤, 분이가 돌쇠를 품에 안고 연기 속에서 비틀거릴 때 만석이 움막 문짝을 부수고 뛰어들었지요. 2 사람을 양팔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만석의 등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귀끝은 빨갛게 익어 있었지요.
움막 앞 눈밭에 세 사람이 털썩 주저앉았을 때 분이는 그 사내의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다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한마디만 했지요. 별거 아니요.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가 만석의 목에 매달리며 울었지요. 아저씨, 안 죽어서 다행이에요. 만석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치지 말아라. 너 다치면 네 어머니가 운다. 그 말에 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지요. 7년 동안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저 묵묵히 곁에 앉아 있었지요. 불을 지른 자들은 다음 날 윤판서가 이끌고 온 포졸들에 의해 모두 잡혔습니다. 그들도 변대감과 함께 유백길에 올랐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는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윤판서의 외동딸 분이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린다는 어명이었지요. 한양 대가집에서 가마가 내려왔고 궁궐에서 왕실 진상떡의 장인으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보내온 사시는 분이 앞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지요. 대비마마께서 친히 분인의 쑥떡의 이름을 들으시고 진상떡으로 올리라 하셨소. 지금 바로 한양으로 오르시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분이가 한양으로 떠날 줄 알았습니다. 친모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지요. 이제 이 장터에서 분인의 쑥떡도 못 먹겠구만. 이 늙은이 마지막 낙이었는데 그러나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신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아뢰었지요. 대비마마의 명을 받들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장터에서 떡을 빚을 것입니다. 이 장터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었고 이 장터 흙바닥에서 제 아들이 자랐고 이 장터 귀퉁이에서 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손맛이 한양 궁궐의 상에 오르지 않아도 이 장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주름진 입가에 오르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정경 부인 품계는 감사히 받들되 이 장터를 떠날 수는 없사옵니다. 사신이 머뭇거리자 윤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의 뜻이 그러하오. 대비마마께 그리 전해 주시게. 다만 분이가 빚은 떡을 해마다 진상으로 올릴 것이니 그것으로 받아주시라 청해 주시게. 그해 봄 분이와 만석이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친모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돌쇠의 손을 잡고 기뻐했고 장터 왈패들도 모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만석은 혼례를 올리면서도 별 말이 없었지요. 그저 분이의 손을 꼭 잡고 한번 눈을 맞추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눈빛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지요. 혼례 후 만석이 처음으로 분이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쑥떡 한 덩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숙이더니 한참을 먹지 않았지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내가 15의 집에서 쫓겨난 뒤로 이렇게 따뜻한 떡을 내 것이라 여기고 먹어본 적이 없소. 당신이 건네던 떡도 늘 남의 것만 같아 움막에 가져가서 먹었지. 이제야 이 떡이 내 것이구나 싶소. 분이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석의 귀끝이 빨개졌지요. 윤판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터 근처에 작은 초옥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외손자 돌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때로는 분이의 떡집 한 귀퉁이에 앉아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엔 판서 대감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윤 판서가 워낙 허허 웃으며 대감 노릇 하지 말라 하니 나중에는 모두 편하게 할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분이의 떡집 앞에는 금간 떡살이 걸렸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분이가 마다한 것이었지요. 이 떡살은 제 어머니의 손이고 제 아버지의 마음이고 제 아들의 코이고 제 남편의 등이에요. 금이 갔어도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김오르는 시루 앞에서 쑥 향이 구수하게 번지던 어느 봄 아침, 돌쇠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저희 떡집에 오셨을 때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윤 판서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웃었지요. 말로 찾을 수 있는 핏줄이 아니었단다. 코로 찾고 손으로 찾고 떡맛으로 찾아야 하는 핏줄이었지. 옛말에 진짜 핏줄은 혀끝이 먼저 안다 했거든. 돌쇠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냄새를 잘 맡아요?
윤 판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내 외할머니가 그랬단다. 장독에서 나는 콩물 냄새 하나로 장이 잘 익었는지 썩었는지 단번에 아셨지. 핏줄은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코에서 코로 이어지는 것이란다. 네가 내 아비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도 그 코 덕분이니 이 할애비가 내 외할미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돌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는 그 말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깊이 가슴에 남는 것을 느꼈지요. 그해 가을 분이는 첫 왕실 진상떡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쑥떡과 콩고물떡 그리고 팥시루떡. 사신이 떡을 받아가며 고개를 숙였지요. 분이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드시고 평안하시길 비옵니다. 만석은 그 사신을 장터 밖까지 직접 배웅했고 돌쇠는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판서가 외손자에게 속삭였지요. 내 어미가 궁궐에 가지 않고 이 장터에 남은 것은 너 때문이란다. 그리고 이 장터 사람들 때문이지. 옛말에 제 발 편한 자리가 제 집이라 했다. 내 어미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분이의 떡집은 해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떡 한 덩이 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요. 왕실에 진상하는 떡이든 장터 할머니가 사가는 떡이든 값은 똑같았습니다. 떡살도 바꾸지 않았지요. 금간 그 떡살로 계속 떡을 빚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비로소 당당하게 딸의 떡을 먹는 아버지. 7해 전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고 새 지아비와 조촐한 가정을 이룬 과부 5살의 맡은 냄새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낸 7살 아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장터 한 귀퉁이에서 매일 아침 쑥떡의 구수한 향기로 피어올랐지요. 금간 떡살 하나가 분열을 이어주고 7살 아이의 코가 진실을 밝혀내고 과묵한 사내의 등이 두 모자를 지켜낸 이야기. 겉이 허름해도 속이 깊은 것이 진짜라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떡은 손으로 빚지만 정은 마음으로 빚는다 했지요. 분이의 쑥떡 한 덩이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왔고 돌쇠의 작은 코 하나가 죽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 세상에 정성만한 보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또 옛말에 진짜 핏줄은 세월을 건너 반드시 만난다 했으니 분이와 윤판서가 20여 년 만에 쑥떡 한 덩이로 다시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와 소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요즘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큽니다. 따뜻한 떡 한 덩이에 뜨끈한 국 한 그릇 곁들이시고 감기 조심하시며 평안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